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또 어떤 기막힌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시지요? 오늘은 말이요, 글밖에 모르는 새님 선비 하나가 복 터진 사연을 들려드릴까 하오. 근데 그 복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그것도 아니고 땅에서 쑥 솟아났느냐? 그것도 아니랍지요. 바로 그 선비댁에 있던 이름도 빛도 없던 여종 하나 덕분이었다니 참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니겠소. 자자, 귀 딱 열고 한번 들어보시구려. 옛날 옛적 한양에서도 저 변두리, 남산골 언저리쯤 될라나? 거기에 박지현이라는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양반, 머리는 명석하여 사소삼경을 줄줄 웰 뿐 아니라 시문에도 능하고 인품 또한 대쪽같이 곧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허면 뭐 하겠소? 글만 알았지 세상 물정에는 까막눈이요. 돈 버는 재주라고는 약에 쓰려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문풍지가 울고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에서 선비는 그저 공자왈, 맹자왈만 읊조리고 있었으니 아이고 답답한 양반, 그런 공공한 살림을 겨우겨우 꾸려나가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집의 유일한 식구이자 종인 옥단이라는 처자였답니다. 옥단이는 본래는 다른 양반가에 있던 종이었는데 어찌어찌 팔자가 기구하여 이 박선비 댁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는구먼요. 이 옥단이라는 처자가 참말로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했답니다. 선비가 글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은 도맡아 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 김을 메고 틈틈이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해서 푼돈을 벌어왔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진 날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캐거나 동량이라도 해서 멀건 죽이라도 쑤어 선비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지요. 선비가 밤늦도록 공부할 때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질세라 노심초사하고 해진 옷이라도 기워 입을 수 있도록 밤새 바느질하는 것이 옥단이의 일과였답니다. 보통 종 같았으면 벌써 보따리 싸서 도망갔거나 아니면 팔자타령이나 하며 농땡이나 쳤을 텐데요. 허허, 그러니 이 옥단이라는 처자가 보통 내기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이요, 옥단이가 어깨너머로 글귀를 익혔다는 거 아니겠소? 박선비가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옥단이는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그 글소리를 귀담아 듣고 글자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더듬더듬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고 박선비가 읊는 시의 깊은 뜻까지 어렴풋이나마 헤아릴 정도가 되었다는 구먼요. 박선비 역시 옥단이가 다른 종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충직한 종으로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옥단의 총명함과 속 깊은 마음 씀씀이에 감탄하게 되었지요. 특히 자신이 현실 감각 없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때 옥단이가 슬쩍 건네는 현실적인 조언이나 야무진 일 처리를 보면서 자신보다 옥단이가 세상을 더 잘 아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래서 박선비는 옥단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신부는 주종 관계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옥단을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지처럼 여기기 시작했지요. 밥상머리에서도 겸상을 하는 날이 많았고 글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옥단이에게 네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묻기도 했답니다. 물론 옥단이는 그때마다 소인이 무지하여 어찌 나리의 깊은 뜻을 헤아리겠사옵니까? 하고 겸손하게 몸을 낮추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신분을 넘어선 묘한 신뢰와 존중감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지요. 옥단이는 그런 박선비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없는 선비지만 언젠가는 그 깊은 학문과 고든 성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칠 날이 오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헌신적으로 선비를 보필하며 언젠가 함께 웃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인님들, 참으로 보기 드문 주종 관계 아니오이까?
신부는 달라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저리 깊으니 말이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평온한 관계를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으니, 아이고, 세상사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박선비와 옥단이가 근근히 버텨나가던 어느 날, 그들의 초라한 행복마저 위협하는 시커먼 그림자가 들이닥쳤으니 바로 한양 바닥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리대금업자 고대성 영감이었답니다. 이 고 영감이라는 자가 어떤 위인이냐 허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작자였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는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집이고 땅이고 인정사정 없이 빼앗아 제 배를 불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상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그야말로 독사 같은 위인이었지요. 근데 이 고 영감이 어찌 박선비 댁을 찾아왔느냐? 사연인즉슨 박선비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객기를 부리다가 그만 이고 영감에게 큰 빚을 지셨다는 거 아니겠소? 선친께서는 빚을 갚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빚은 고스란히 아들인 박선비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랍니다. 박선비야 글공부밖에 모르니 아버지가 빚을 얼마나 졌는지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알 턱이 없었지요. 고 영감은 이 어수룩한 선비를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일부러 빚 독촉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이자가 붙어 원래 빚보다 몇 배나 더 큰 액수로 불어나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고 영감이 험악한 인상에 하수인 며칠 데리고 박선비 댁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네, 이놈 박지현, 내 아비가 진 빚을 당장 갚지 못할까? 고 영감은 대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박선비를 윽박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터무니없이 불어난 빚 액수가 적힌 문서를 들이밀었지요. 박선비는 난생 처음 보는 험악한 광경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소위는 아는 바가 없소이다 하고 겨우 말했지요. 아는 바가 없어? 내 아비가 쓴 차용 증서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 발뺌할 셈이냐? 고 영감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일주일 말미를 주겠다. 그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몽땅 갚지 못하면 내 놈이 살고 있는 이 집과 손바닥만 한 땅떼기까지 모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고 영감과 하수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당장이라도 들이닥쳐 모든 것을 빼앗아갈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선비는 공포와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고 영감 일행이 험악한 말을 남기고 돌아간 뒤 박선비는 망연자실하여 넋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다 끝났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구나. 그는 평생 글만 읽었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다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박선비는 그저 팔자 타령이나 하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지요. 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고대성 영감 같은 부자 상인이 관아와 결탁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해버린 것이지요. 아이고, 샌님은 샌님이라니까요. 하지만 주인님들, 우리 옥단이는 달랐답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한 여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웬만한 사내대장부 못지않은 강단과 지혜가 있었지요. 옥단이는 주인이 저렇게 맹놓고 주저앉아 있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넋놓고 있다가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 나리가 정신을 차리시지 못한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옥단이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 있던 박선비 앞에 나섰습니다. 나리! 옥단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그리 맹놓고 앉아 계실 겁니까? 박선비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옥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단아, 이제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운명이라니요?
옥단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포기부터 하시면 어찌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였습니다. 고 영감의 횡포가 아무리 심하다 한들 분명 우리가 찾아낼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옥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그런 옥단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늘 묵묵히 곁을 지키던 여종에게서 저런 강인한 모습이 나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 영감은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자인데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어찌 그를 당해낼 수 있단 말이냐. 박선비가 여전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옥단이가 차분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선 저고 영감이 내민 빈 문서부터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위조되었거나 이자가 부당하게 계산된 부분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혹시 값나가는 물건이라도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리의 학식을 발휘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옥단이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또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야무지고 다부진 모습에 박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옥단이 말이 맞다. 무엇이든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옥단아, 내 말이 옳다. 내가 너무 나약했구나. 박선비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희미하지만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지요. 그래,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그날 이후 옥단이는 그야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대성 영감이 남기고 간 빚 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지요. 까막눈인 척했던 옥단이었지만 어깨너머로 익힌 글솜씨가 제법이었답니다. 옥단이는 밤새 등잔불 밑에서 빚 문서를 들여다보며 혹시라도 허점이나 부당한 점이 없는지 눈에 불을 켰습니다. 동시에 옥단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조상님들께서 남기신 값나가는 물건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것이지요. 박선비야 워낙 재물에는 관심이 없는 양반이니 집안에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을 테니까요. 옥단이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다락방이며 거미줄이 잔뜩 쳐진 광이며 쥐새끼나 들락거리는 헛간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낡아빠진 옷가지나 이 빠진 그릇, 좀 먹은 서책들 뿐이었지요. 아이고, 역시 가난한 선비 집안에 무슨 보물이 숨겨져 있겠소. 역시 헛된 기대였나. 옥단이가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아주 오래되고 낡은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누가 봐도 볼품없는 괴짝이었지요. 박선비조차 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옥단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낑낑거리며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조명 냄새와 함께 빛바랜 옛날 옷가지 몇 점과 낡은 서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역시 별거 없구나. 하고 뚜껑을 닫으려는데 괴짝 맨 밑바닥 구석에서 아주 작고 오래된 나무 비녀 하나가 툭 하고 굴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소? 그 비녀는 정말이지 보잘것없었습니다. 크기도 작고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그저 투박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색깔은 오래되어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표면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아마 박선비의 할머니나 그 윗대 어른께서 쓰시던 물건인 듯 했지요. 누가 봐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옥단이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햇빛에 비춰보았지요. 이런 걸 팔아봤자 엽전한 잎이나 받으려나. 옥단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비녀를 다시 괴짝에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옥단이의 예리한 눈썰미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 비녀가 옥단이의 눈길을 잡아 끌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옥단이는 비녀를 다시 집어들고 햇빛에 이리저리 돌려보며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낡고 거친 나무 표면만 보였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머나! 세상에! 비녀 머리 부분에 아주 희미하게 마치 실처럼 가느다란 선으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소. 먼지와 때가 끼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인위적으로 새긴 문양과 글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옥단이는 침을 발라 손가락으로 문양 부분을 살살 문질러 닦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희미했던 문양이 조금 더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어떤 꽃 같기도 하고 산의 능선 같기도 한 기하학적인 문양이었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글자들이 몇 개 새겨져 있었는데 너무 작고 달아서 무슨 글자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식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옥단이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비녀에 무슨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옥단이는 비녀를 더욱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비녀를 손에 쥐어보니 크기에 비해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나무 비녀라면 아주 가벼울 터인데 이건 마치 속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처럼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졌던 것이지요. 혹시 속이 비어있나? 옥단이는 비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혹시 열리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통나무를 깎아 만든 것처럼 이음새 하나 없어 보였지요. 옥단이는 포기하지 않고 비녀 머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기도 하고 살살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단이가 비녀 머리의 특정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힘주어 누르자 딸깍 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비녀 옆면에 머리카락 굵기만 한 아주 미세한 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소? 어머나! 옥단이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이 볼품없는 나무 비녀 안에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옥단이는 떨리는 손으로 벌어진 틈새를 조심스럽게 벌려보았습니다. 옥단이가 그 낡은 나무 비녀 속 비밀 공간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겠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작은 틈새를 벌려 안을 들여다보니 아주 작게 돌돌 말린 기름종이 같은 것이 들어있었답니다. 옥단이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펼쳐보았지요. 기름종이 안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고 글씨가 희미해서 무슨 내용인지 당초에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녀 머리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 또한 여전히 수수께끼였지요. 이 문양과 글씨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비녀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옥단이는 혼자서는 이 비밀을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곰곰이 생각하던 옥단이는 문득 저작거리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는 최영감을 떠올렸습니다. 최영감은 비록 평범한 대장장이었지만 오래된 물건이나 희귀한 물건을 감정하는 데는 아주 눈이 밝기로 소문난 분이었답니다. 젊었을 적에는 궁궐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고 했으니 혹시 이 비녀의 비밀을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옥단이는 박선비 몰래 그 낡은 비녀와 기름종이를 품에 숨기고 저작거리에 최영감네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최영감은 마침 쇠를 달구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요. 영감님, 잠시 여쭐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옥단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최영감은 일손을 멈추고 옥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옥단이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품속에서 비녀와 기름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영감님,
혹시 이 물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저희 집 괴짝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아무래도 예사 물건이 아닌 듯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최 영감은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고는 옥단이가 내민 비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웬 낡은 나무 비녀냐며 시큰둥해했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녀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무게를 가늠해보고 특히 비녀 머리에 새겨진 문양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지요. 한참 만에 초의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이거 참으로 귀한 물건이로구나. 이 비녀는 보통 나무가 아니라 아주 희귀한 백단향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나무는 향기가 좋을 뿐 아니라 좀이 슬지 않아 아주 귀하게 취급받지. 그리고 이 문양은 내가 젊었을 적 궁궐에서 잠시 일했을 때 아주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이와 비슷한 문양을 본 기억이 나는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주 오래전 사라진 옛 왕실이나 혹은 공신 지방과 관련된 표식일 가능성이 높다. 옥단이는 숨을 죽이고 최 영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종이에 적힌 글씨, 너무 희미해서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혹시 이것이 어떤 땅이나 재물에 대한 기록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최 영감은 옥단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물건은 함부로 남에게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요. 만약 이게 정말 왕실과 관련된 물건이라면 큰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말이요. 최 영감은 옥단이에게 몇 가지 조언을 더 해주었습니다. 이 문양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아마도 한양에 있는 규장각이나 오래된 사찰에 보관된 옛 기록들을 찾아봐야 할 것이야. 그리고 이 기름종이의 글씨를 판독하려면 아주 학식이 깊고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게다. 옥단이는 최 영감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대장간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은 비녀가 어쩌면 자신과 박선비를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역시 춘심이 짐작이 맞았지요. 이 비녀, 정말 보통 물건이 아니었구먼요. 사라진 왕실과 관련이 있다니. 이제 옥단이는 이 비녀의 비밀을 풀기 위해 더 큰 모험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영감의 조언을 듣고 돌아온 옥단이는 그날부터 더욱 비밀스럽고도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낡은 비녀가 단순히 오래된 유품이 아니라 어쩌면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고대성 영감의 눈에 띄거나 혹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기에 아주 조심해야 했습니다. 옥단이는 낮에는 평소처럼 밭일을 하고 삭바느질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서 본격적인 비밀 탐색에 나섰습니다. 우선 최 영감이 말해준 대로 비녀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천한 여종의 신분으로 규장각 같은 곳에 드나들며 옛 기록을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옥단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박선비의 서재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오래된 서책들이나 지도첩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밤마다 선비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가 촛불에 의지해 책들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비녀의 문양과 비슷한 것이라도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았지요. 며칠 밤을 그렇게 헤매던 중 옥단이는 아주 날고해진 지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조선 팔도의 지도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듯한 특정 지역의 상세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산줄기와 물줄기, 그리고 작은 마을들의 위치가 그려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지도 곳곳에 비녀에 새겨진 것과 아주 유사한 문양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소? 찾았다. 옥단이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옥단이는 비녀와 지도첩을 번갈아 보며 문양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녀에 새겨진 문양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바로 이 지도 위에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암호였던 것입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 지도의 약속 부호처럼 말이오. 그 장소는 한양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금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깊은 산골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녀 속 기름종이에 적힌 희미한 글씨는 무엇일까? 옥단이는 기름종이를 다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제 글씨의 정체를 밝혀야 했지요. 하지만 너무 낡고 희미해서 옥단이 혼자 힘으로는 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옥단이는 고민 끝에 박선비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세상 물정은 어두워도 학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이니 이 정도 글씨는 능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물론 아직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기에 옥단이는 날이 제가 우연히 오래된 종이 조각을 발견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여 가져왔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고 능청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선비는 별 생각 없이 기름 종이를 받아들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너무 희미하여 알아보기 어렵구나 하더니 이내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놀란 표정으로 말했지요. 아니, 이것은 아주 오래된 방식의 토지 문서로구나. 내용은 희미하지만 분명 박아무개에게 하사한 땅이라는 내용과 함께 그 땅의 위치와 경계가 적혀 있는 듯하다. 옥단이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녀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박선비 집안이 과거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았으나 어떤 이유로 잊혀져 버린 숨겨진 땅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이자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기막힌 반전이 어디 있겠소. 먼지 쌓인 괴짝 속 낡은 비녀 하나가 가문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니. 옥단이는 이제 이 비밀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고대성 영감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옥단이가 이렇게 비밀리에 비녀의 수수께끼를 풀고 숨겨진 땅의 존재를 알아내고 있을 무렵 악덕 고리대금업자 고대성 영감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선비에게 일주일 말미를 주었지만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굶어 죽을 지경인 줄 알았던 그 가난한 선비 집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혹시 저것들이 어디서 돈이라도 구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것인가? 고 영감은 본래 의심 많고 탐욕스러운 위인이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주막 주모 월매를 불렀습니다. 이 월매라는 여자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겉으로는 후덕한 인심을 자랑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음흉한 계산을 하는 요물이었답니다. 고 영감의 비위를 맞추며 정보를 캐내고 이간질을 시키는 데는 선수였지요. 월매야, 고 영감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 박선빈의 집 여종 옥단이라는 아이를 좀 감시해야겠다. 요즘 그 아이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쩍단 말이지. 월매는 고 영감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는 알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염려 마십시오. 이 월매가 누굽니까? 그깟 계집아이 하나 동태 살피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요. 제가 아주 샅샅이 알아내서 영감님께 고해 바치겠습니다요. 호호호. 그날부터 월매는 틈만 나면 박선비 댁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옥단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단이가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했기에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알아내지 못했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아니겠소? 어느 날 옥단이가 초의 영감네 대장간을 찾아가는 것을 월매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옥단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최 영감에게 보여주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멀리서
훔쳐보았지요. 비록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월매는 직감했습니다. 저 계집이 필시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을 몰래 빼돌려 팔아먹으려는 수작이구나 하고 말이요. 월매는 당장 고 영감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일러 바쳤습니다. 영감님,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요. 그 옥단이라는 년이 글쎄 집안의 낡은 비녀인지 뭔지를 들고 대장장이 영감한테 가서 팔아넘기려 하더이다. 아무래도 주인 몰래 재산을 빼돌려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 영감은 월매의 말을 듣고는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괘씸한 것들, 빚 갚을 생각은 않고 뒤로 재산을 빼돌려? 괘씸한 놈들. 그는 옥단이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빚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 어떻게든 옥단이와 박선비를 함께 엮어 혼쭐을 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고 영감은 다시 하수인을 보내 박선비를 찾아가 더욱 거세게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당장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내년 종년을 팔아서라도 빚을 받아낼 것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옥단이를 팔아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대성 영감이 이제는 옥단이까지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자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옥단이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또한 이제는 박선비 나리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함께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숨겨진 땅의 존재를 알아낸 이상 그 땅을 찾아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고 영감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옥단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박선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괴짝 속에서 발견한 비녀의 비밀, 최 영감의 조언, 지도첩과 기름종이를 통해 알아낸 숨겨진 땅의 존재, 그리고 고 영감의 끊임없는 협박까지. 옥단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박선비는 옥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지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자신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낡은 나무 비녀였다니, 마치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올 법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옥단아, 내 말이 참말이냐? 정말 우리 집안에 숨겨진 땅이 있다는 말이냐? 박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단이는 품속에서 낡은 비녀와 지도첩, 그리고 기름종이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날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최 영감님께 조언까지 들은 사실입니다. 이 비녀의 문양과 지도첩의 표시가 일치하고 이 문서가 바로 그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황무지일지 모르나 이 땅을 되찾는다면 우리는 고 영감의 빚을 갚고도 남을 것입니다. 옥단이의 확신에 찬 눈빛과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박선비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믿져야 본전 아닌가.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빼앗기느니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알겠다, 옥단아. 박선비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너와 함께 그 숨겨진 땅을 찾아 나서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옥단이는 최소한의 식량과 옷까지, 그리고 비녀와 지도, 문서를 챙겼고 박선비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검 한 자루를 허리에 찼습니다. 평생 붓만 잡아온 선비였지만 이제는 자신과 옥단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지요. 박선비와 옥단이가 한양을 떠나 숨겨진 땅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처음부터 험난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평생 글공부만 해온 박선비에게 낯선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큰 고역이었지요.
며칠 걷지 않아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셔왔지만 그는 옥단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옥단이 역시 고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때로는 지쳐 보이는 박선비를 부축하며 앞장서 길을 찾아야 했지요. 하지만 옥단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반드시 숨겨진 땅을 찾아 나리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비녀 지도에 의지해 길을 나아갔지만 지도는 너무 오래되고 부정확한 부분이 많아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걷다 보면 날이 저물어 길가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식량이 떨어져 며칠 동안 나무 열매나 풀뿌리로 허기를 달래야 하는 날도 있었지요. 어느 날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고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까지 들려왔지요. 박선비는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옥단아,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니겠지? 옥단이는 그런 박선비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나리,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불을 피울 테니 여기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보십시다. 옥단이는 침착하게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날카로운 돌멩이를 주워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하고 침착한 모습 덕분에 박선비는 간신히 공포를 누르고 밤을 지새울 수 있었지요. 또 어떤 날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두 사람 모두 기력이 쇠진해 있었지요. 박선비는 더 이상 걸을 기운조차 없어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옥단아, 나는 틀렸다. 너라도 어서 가거라. 하지만 옥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여기서 쓰러지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옥단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주변을 살폈고 마침내 절벽 아래에서 자라는 귀한 약초 몇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케어와 박선비에게 먹이니 신기하게도 선비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산적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산적 두 명이 나타나 두 사람 앞을 가로막고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고 위협했지요. 박선비는 겁에 질려 얼어붙었지만 옥단이는 재빨리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저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길손입니다. 다만 저희 주인께서 위중한 병에 걸려 약초를 구하러 가는 길이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옥단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는 척 연기를 했지요. 그리고는 몰래 품속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약초 가루를 꺼내 산적들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산적들이 눈을 비비며 당황하는 사이 옥단이는 박선비의 손을 잡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답니다. 박선비와 옥단이가 그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가고 있을 무렵 한양에서는 악덕상인 고대성 영감이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박선비와 옥단이가 야반도주하듯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괘씸한 것들, 내 빚을 떼어먹고 도망을 쳐? 어림없지.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내 돈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고 영감은 처음에는 단순히 빚을 떼먹고 도망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매를 통해 옥단이가 최 영감을 찾아가 낡은 비녀에 대해 묻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음을 직감했지요. 그 낡은 비녀에 혹시 무슨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것들이 어디서 숨겨둔 재물이라도 찾아낸 것인가? 탐욕스러운 고 영감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과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박선비 집안이 보기보다 숨겨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자신이 가로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고 영감은 당장 자신의 수하들 중 가장 악랄하고 발빠른 놈들 몇을 뽑아 박선비와 옥단이의 뒤를 쫓게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샅샅이 뒤져서 그놈들이 무얼 찾으려 하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만약 감나가는 물건이라도 발견하면 모조리 빼앗아 오너라. 저항하면 알지?
고 영감은 수하들에게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 영감의 수하들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눈에 불을 켜고 두 사람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선비와 옥단이보다 훨씬 더 길에 익숙했고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었기에 금세 두 사람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지요. 그리고는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두 사람의 여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 몰래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 엉뚱한 길로 가도록 유인하기도 했지요. 밤에는 몰래 두 사람이 머무는 곳 근처에 와서 돌을 던지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어 잠을 못 자게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겨우 작은 주막을 찾아 하룻밤 쉬어가려는데 고 영감의 수하들이 먼저 도착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찔러주고는 저 두 사람은 관에서 쫓는 흉악범들이니 절대 재워주지 말라고 거짓말을 해놓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또다시 차가운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심지어는 숲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길을 막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내 놈들, 뭘 찾으러 다니는지 당장 실토하지 못할까? 순순히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며 칼을 빼들고 위협했지요. 그때마다 옥단이의 기지와 박선비의 예상치 못한 용기 덕분에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두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갔고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온갖 고난과 추격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박선비와 옥단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옥단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그동안 책 속에만 갇혀있던 박선비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한 용기와 책임감이 더해져 두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몇 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두 사람은 비녀 지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목적지, 깊고 외딴 산골짜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아주 오래된 듯 잡목과 덩굴이 우거져 길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은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옥단아, 여기가 맞느냐? 박선비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숨겨진 땅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버려진 황무지뿐이었으니까요. 옥단이 역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비녀 지도와 주변 지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지도에 표시된 곳이 바로 이 근처가 맞습니다. 분명 여기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찾아보십시다.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수풀을 헤치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옥단이가 덩굴에 덮여있던 작은 언덕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리, 이리 와보세요. 여기 무언가가 있습니다. 박선비가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잡초와 흙더미에 반쯤 묻혀있는 아주 오래된 사당의 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둥은 썩어 문드러졌고 지붕은 내려앉았지만 예전에는 제법 규모가 있었던 사당이었음을 짐작게 하는 흔적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사당 터 바로 앞에는 이끼가 잔뜩 끼고 글자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모된 낡은 비석 하나가 비스듬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이것이 지도에 표시된 그 비석인가? 박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단이는 품속에서 낡은 비녀를 꺼내 비석 표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석 한쪽 구석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양이 비녀 머리에 새겨진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리. 틀림없습니다. 이 비석이 맞습니다. 옥단이는 기쁨과 흥분에 차서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끼를 걷어내고 흙을 닦아가며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을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너무 많이 마모되어 온전한 문장을 알아보긴 어려웠지만 몇몇 단어들은 간신히 읽을 수 있었지요. 조상의 숨결 깊은 곳에 기다리니 비녀가 길을 열리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무슨 뜻이겠소? 조상의 숨결이 깊은 곳에서 기다린다니, 그리고 비녀가 길을 연다니.
두 사람은 비석의 글귀와 사당터를 번갈아 보며 그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이 사당터 아래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 아닐까? 옥단이가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박선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비석의 위치와 비녀의 문양, 그리고 이 글귀. 모든 것이 이곳 어딘가에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비석의 글귀와 비녀 지도를 통해 사당터 아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한 박선비와 옥단이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 고 영감의 수하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날이 저물기 전에 어떻게든 그 비밀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파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지요. 사당터는 그리 넓지 않았지만 아무데나 함부로 팔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옥단이가 다시 한번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이 이 비녀가 길을 열 것이라 하였습니다. 혹시 이 비녀 자체에 또 다른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옥단이는 비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비녀 머리 부분을 사당터 바닥의 특정 지점들과 맞춰보기 시작했지요. 마치 열쇠 구멍에 열쇠를 맞추듯이 말입니다. 비석의 위치, 사당 기둥이 있었을 법한 자리, 그리고 비녀의 문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몇 군데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당 중앙 재단이 있었을 법한 자리, 근처의 평평한 돌 위에 비녀 머리를 가져다 대는 순간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돌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날이 여기입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힘을 합쳐 그 돌을 밀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육중한 돌이 옆으로 밀려나면서 땅속으로 이어지는 어둡고 좁은 계단 입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소? 아이고 세상에, 정말로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선비는 먼저 횃불을 만들어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옥단을 뒤따르게 하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계단은 좁고 가팔랐으며 눅눅하고 오래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마침내 작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을 비춰보니 그곳은 그리 크지 않은 석실이었습니다. 사방 벽에는 습기가 차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괴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것이 박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괴짝은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굳게 잠겨 있지는 않았지만 아주 무거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힘을 합쳐 낑낑거리며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묵은 먼지가 풀썩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고, 주인님들, 놀라지 마시소. 괴짝 안에는 아주 오래된 종이 뭉치들과 함께 눈부신 황금빛을 내뿜는 금덩어리들과 은화, 그리고 빛깔 고운 옥과 비취 같은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소? 세상에, 옥단이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조상님께서 남기신 유산이란 말인가?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를 집어들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선비의 먼 조상, 아마도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공신이었을 그분이 훗날 가문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비밀리에 숨겨둔 막대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괴짝 속의 종이 뭉치들은 바로 이 땅과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오래된 토지 문서와 기록들이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괴짝 속의 보물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장 먹을 쌀과 집세를 걱정하던 처지에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기쁨과 안도감에 젖어 두 사람은 잠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니 바로 그 순간 계단 위쪽에서 험악한 목소리와 함께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찾았다. 이놈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소. 계단 위에서 들려오는 험악한 목소리는 바로 고대성 영감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눈빛 번뜩이는 수아들 여럿이 횃불을 들고 따라 내려오고 있었지요. 고 영감은 두 사람이 사당터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선비와 옥단이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막 찾은 희망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도망갈 곳도 없는 이 좁은 지하 석실에서 저 험악한 자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고 영감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괴짝 속의 금은보화를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허! 이게 웬 떡이냐? 어리석은 것들이 고생은 지들이 하고 복은 내가 누리게 생겼구나.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자기 차지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놈 박지현, 그리고 그 옆에 붙어먹는 계집년, 너희들이 감히 내 빚을 떼먹고 도망치더니 이런 꿍꿍이가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그 보물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순순히 내놓고 목숨이나 구걸하는 것이 어떠냐. 고 영감은 수아들에게 눈짓하며 괴짝을 빼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아들이 칼을 빼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박선비는 공포에 질려 옥단이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는 것인가? 박선비가 절망감에 눈을 감으려 할 때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옥단이가 갑자기 그의 팔을 꽉 잡으며 외쳤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옥단이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놈들에게 순순히 보물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합니다. 옥단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 영감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흥! 빠져나가? 어디로? 여긴 도간에 든 쥐새끼 신세인 것을 어서 저항 말고 괴짝이나 넘기거라. 고대성 영감의 수하들이 칼을 빼들고 괴짝을 향해 다가오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옥단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옥단이는 재빨리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작은 약초 주머니였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아주 맵고 독한 연기를 내뿜는 약초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맹수나 벌레를 쫓을 때 쓰는 비방이었는데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옥단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약초 주머니를 힘껏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아주 매캐하고 눈이 따가운 연기가 석실 안에 자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커헉, 콜록콜록, 이게 무슨 냄새냐? 아이쿠 눈이야, 앞이 안 보인다. 갑작스러운 연기 공격에 고 영감의 수하들은 물론이고 고 영감 자신까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석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바로 이때다. 옥단이는 소리쳤습니다. 나리, 지금입니다. 어서! 옥단이는 재빨리 괴짝 속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오래된 토지 문서 뭉치들을 챙겨 품에 안았습니다. 금은보화도 물론 탐이 났지만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고 권리를 증명할 문서를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박선비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나리, 저쪽입니다. 제가 아까 봐둔 곳이 있습니다. 옥단이는 아까 석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쪽 벽 구석에 좁은 틈새가 있는 것을
미리 봐두었던 것입니다. 혹시 다른 통로가 아닐까 짐작했던 것이지요. 박선비 역시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옥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조상의 유산을 빼앗길 수 없다는 분노가 그의 안에 잠자고 있던 용기를 깨운 것이지요. 그는 품고 있던 낡은 검을 빼들었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검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는 연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수하들 앞을 가로막으며 옥단이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어디라고! 박선비는 평생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서툰 칼 솜씨였지만 그의 기세에 놀란 수하들은 잠시 주춤했지요. 그 사이 옥단이는 좁은 벽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밖으로 이어지는 아주 오래된 비밀 통로였습니다. 옥단이는 박선비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리, 어서 이쪽으로. 박선비는 마지막까지 버티며 수하들을 막다가 재빨리 옥단이를 따라 비밀 통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고 영감과 수하들이 뒤쫓아오려 했지만 통로는 너무 좁고 어두워서 쉽사리 따라붙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어둡고 좁은 통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희미한 바깥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사당터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박선비와 옥단이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성 영감과 그 수하들이 언제 다시 추격해올지 몰랐고 품 안에 있는 토지 문서야말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만 지체 없이 곧장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대장 앞에 나아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오래된 토지 문서들을 꺼내 보이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 영감, 소인 박지현이라 하옵니다. 여기 소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숨겨진 땅의 문서가 있사옵니다. 허나 악덕 고리대금업자 고대성이라는 자가 소인의 아비가 남긴 빚을 빌미로 이 땅을 빼앗으려 하였고 심지어 소인과 이 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하여 싸웁니다. 박선비는 예전의 어눌하고 나약한 모습과는 달리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고 영감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옥단이 역시 옆에서 조목조목 증언을 보탑니까요. 고 영감이 어떻게 빈 문서를 위조하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였는지, 어떻게 협박하고 수하들을 보내 해코지를 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숨겨둔 땅굴까지 쫓아와 보물을 빼앗으려 했던 사실까지 모두 밝혔습니다. 처음에 포도대장은 가난한 선비와 여종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듯 했습니다. 고대성 영감은 한양에서도 제법 힘께나 쓰는 상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선비가 내놓은 오래된 토지 문서들과 옥단이가 조리 있게 설명하는 고 영감의 구체적인 악행 증거들 앞에서 포도대장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토지 문서 중에는 과거 임금의 직인이 찍힌 하사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지요. 포도대장은 즉시 고대성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고 영감은 관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흥, 그깟, 선비놈과 계집종이 뭘 어쩌겠어 하고 콧방귀를 뀌며 거들먹거리며 관아로 향했지요. 하지만 관아에 도착한 고 영감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선비와 옥단이가 멀쩡히 살아 돌아와 있었고 포도대장 앞에는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오래된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놈 고대성,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포도대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임금께서 하사하신 땅을 탐내고 힘없는 백성을 겁박하여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며 살인 미수까지 저질렀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고 영감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허사였지요. 그는 결국 자신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를 도와 악행을 저질렀던 월매와 수아들 역시 줄줄이 잡혀와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통쾌하지 않소. 악인이 벌을 받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말이요. 옥단이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박선비의 변화된 모습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밝은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소? 춘심이도 덩달아 신이 나는구먼요. 고대성 영감이라는 악의 근원이 사라지고 나니 박지현 선비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관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숨겨진 땅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고 그 땅에서 나온 금은보화 역시 박선비의 정당한 재산임을 확인해 주었지요. 하루아침에 박선비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상당한 부를 가진 양반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선비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았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성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동안 박선비를 향했던 온갖 오해와 나쁜 소문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악덕 상인의 횡포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선비이자 조상의 유산을 되찾아 가문을 일으킨 인물로 다시 보게 되었지요. 땅에 떨어졌던 그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박선비는 되찾은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쓰러져 가던 조상의 사당을 번듯하게 새로 짓고 낡은 초가집 대신 깨끗하고 단정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헌신적으로 보필해준 옥단이에게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고 고운 비단옷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하지만 박선비의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내면이 몰라보게 달라진 것이지요. 옥단이와 함께 겪었던 그 험난한 여정과 시련들은 더 이상 그를 책 속에만 갇혀 사는 나약한 선비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물정을 배우고 현실의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 공부에만 파묻혀 지내지 않았습니다. 되찾은 땅을 직접 관리하고 농사를 돌보았으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실용적인 학문에도 눈을 돌렸고 옥단이에게 농사 짓는 법이나 살림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선비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박 선비님께서 큰일을 겪으시더니 사람이 달라지셨어. 쉥? 이제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풍모를 갖추신 것 같네. 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지요. 박선비는 이제 단순히 부와 명예를 되찾은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책임감 있는 가장이자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바로 옥단이라는 비범한 여종이 있었음을 그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지요. 모든 풍파가 지나가고 평온한 시간이 찾아오자 박지현 선비의 마음속에는 옥단이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 이상의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단이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나락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험난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선비는 더 이상 옥단을 하인으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총명함, 강인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과 애정 앞에서 신분의 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제 옥단이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가을밤이었지요. 두 사람은 새로 지은 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고요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옥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옥단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박선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옥단아. 박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모른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옥단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지요. 박선비는 옥단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준 귀인이다. 나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지.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종이 아니다. 너는 박선비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옥단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평생의 약속과도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내 삶의 동반자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에 불과하지만 부디 내 곁에서 평생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사랑 고백이자 청혼이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한 인간으로서 옥단이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절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지요. 옥단이는 박선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녀 역시 박선비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연모하고 있었지만 감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나리께서 먼저 이렇게 신분의 벽을 허물고 다가와 주시니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옥단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나리,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나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하지만 나리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소인, 죽는 날까지 나리 곁을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지요. 신분도, 과거의 아픔도, 세상의 시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춘심이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는구먼요. 드디어 두 분의 마음이 통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 아닐 수 없소이다.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박지현 선비와 옥단이는 새로운 삶을 함께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는 약속대로 가장 먼저 옥단이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관의 정식으로 면천 신청을 하고 상당한 재산을 들여 옥단이가 양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지요. 그리고 박선비는 주위의 시선이나 양반 사회의 관습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단이를 자신의 정식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많았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반 체면에 어찌 종년과 살림을 차린단 말이냐? 박선비가 고생을 많이 하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 하는 비아냥거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지요.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오. 옥단이는 내 목숨을 구하고 내 가문을 일으켜 세운 은인이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요.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소. 그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사람들도 점차 입을 다물게 되었답니다. 아내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옥단이의 지혜와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박선비가 되찾은 재산을 아주 현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여 집안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지요. 흉년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에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신분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혜로운 박선비 내외 혹은 복을 나누는 옥단 마님 부부라 부르며 칭송했지요.
가난한 선비와 천한 여종이 만나 신분과 역경을 뛰어넘어 서로의 복을 피워내고 마침내 함께 행복을 이루어낸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옥단이 피워낸 복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참말로 듣는 사람,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이야기 아니었소?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진실한 마음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내일은 더 복된 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춘심이는 다음에 또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올 테니 그때 또 꼭 들어주시구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일이 되었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소이다.